G7에서 이제 의장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 대사를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도 좋지 않은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중 관계는 복잡해요. 네. 아주 복잡한 전략적 고려들과 계산이 막 동시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나오는 것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무역 관계를 보면요, 지금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작년에 지금 무역 총량이 3,700억 달러입니다. 우리랑 일본 간에 850억 달러거든요. 4배가 넘어요. 중국하고 일본어 교역량이. 네, 교역량이. 그리고 그 전해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3,9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이게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치. 코로나 와중인데도 무역량이 별로 줄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경제 교류가 활발한 거죠. 서로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다음에 뭐 투자도 많이 얽혀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일본 기업들 중에 중국으로 인수된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면 중국으로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도 많고 그만큼 서로에게 네. 그 혜택이 가고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 관계가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관광도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막고 있잖아요. 그 일본은 그런 관계가 아닌가요? 관광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네. 뭐 우리나라도 대단히 많이 갔지만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갔었거든요. 일본을 관광 가는 게.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니까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완전히 다 풀리면은 결국 중국도 이제 과거처럼 또 일본으로다가 관광을 많이 가는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좀 잘 이해는 안 가. 일본의 입장이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우리도 사실 우리의 최대 무역 교역 파트너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도 자꾸 있고 눈치도 좀 보이고 그렇지만은 중국하고 장사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첨예한 갈등 상황이고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역을 중국과 하고 있는데 일본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일단 보면 그냥 우리는 미국 친구야. 약간 이게 앞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중국하고 그냥 와 쟤네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야. 이거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이 이제 군사동맹 국가이고 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입장을 대놓고 무시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경제 제재를 가한다. 그러니까 일본도 거기에 동참해라라고 하면은 일본이 그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은 당장 무역이 줄고 투자가 주는데 자기들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그대로 따라가고 싶지는 않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면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중국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바깥으로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니까 국내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화하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외교 행보를 보면요. 올해 G7 의장국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기시다 총리가 1월에 미국을 갔어요. 일단. 미국이랑 일단 조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월에 어디를 갔냐면 인도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잠깐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약간 좀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쿼드도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거기 가가지고 인도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그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그 전략적 비전을 공유하는 모습을 한번 보인 다음에 바로 우크라이나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3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 방문하고 5월 달에 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온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G7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일련의 흐름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여러 가지 틀들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4월 2일 날에는 일본의 하야시 외상이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 중국을 방문해서 누구 만났냐면은 친강 외교부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지금 외교부장 하다가 승진해가지고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식 주임하고 있는 왕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점심은 친강 부장이랑 먹고 저녁은 왕이랑 같이 저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신경을 써준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G7이라는 행사를 하나 앞두고 그냥 미국하고만 다 꼼짝꾸짝 해가지고 다 진행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자기들 파트너가 되는 나라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G7으로 오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1월달에 미국을 갔고 그렇긴 하지만은 미국 하나만 보고 거기만 따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거기서는 또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하고 그럼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입장은 중국을 견제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을 견인한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을 견인한다. 미국이 지금 그 일본이 추진하던 TPP에서 네. 그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TPP에서 트럼프 행정부 때 탈퇴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대통령이 바뀌어서 바이든이 됐지만은 TPP에 재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안에 그 무역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내적인 세력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바이든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이 자유무역 규범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자기가 미국의 동맹국인 동시에 세계적인 지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 문제에 대해서 또는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입장이라는 거는 이번 G7 미팅에서도 드러났지만은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가들의 입장과 같이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 1대1로 붙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사이즈가 있잖아요. 나라 규모도 크고 경제 관계도 지금 많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더라도 중국과 1대1로 붙어서 견제하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나오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견제하는 표현들, 비판적인 표현들을 보면요. 일본 단독으로 내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G7으로 해서 하거나 쿼드로 해서 하거나 어디 딴 데 가지고 다자기기 항상 거기에 끼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너희들 그러지 말라 할 때도 아니 이거는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여러 수 나라들이랑 없이. 같이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좀 들어. 중국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의 반발의 예봉을 피해가는 거죠. 영리하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대화 채널은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 하야시 외상이 4월 달에 중국을 방문했느냐. 네. 하야시 요시마사라는 사람은요. 일본 정계 안에서 대표적인 친중파예요. 외상이 되기 전에 오랫동안 일중, 중일 의원, 우호 의원 연맹 회장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은 국제사회의 어떤 흐름,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같이 가는 흐름에서 거기서 이탈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 당신들과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협력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야시 외상이 갔을 때 그 2008년도 이후에 그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하는 거 좀 네. 정체 상태에 있었는데 그거 재개하자고 합의했어요. 합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놓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하야시 여상 가가지고 그 일본 방위 당국이랑 중국 방위 당국 간에 한라인 설치하기로 했어요. 한라인 설치하고 이제 그 운영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사시 뭐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양국 방위 당국 간에 한라인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놓고 또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자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대1로 가서 만날 때는 친중파를 보내는 겁니다. 네. 중국이랑 대화 통하는 사람 보내서 좋은 얘기하고 좋은 대접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비판할 때는 비판 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비판한 얘기할 때는 여럿이 모였을 때. 아무리 일본이라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또 배워야 되잖아요. 이런 점은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이익은 그 국제관계의 어떤 구조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와요. 미국에는 미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중국에는 중국의 입장이 있는 거죠. 또 우리는 또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바가 있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처한 국제관계에서 일본이 처한 입장 그리고 우리가 처한 입장의 유사성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국이 중요하죠. 우리 동맹국가고 우리 방위를 의존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교류도 많고.
여러 가지로 뭐 미국 없는 우리 한국 외교라는 거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중국은 무시해도 되느냐? 중국과 교역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 있는 기업들도 많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20%를 중국에서 생산해요. SK 하이닉스는 40%를 중국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미국이 미중 관계 안 좋으니까 공급망 재편할 거야. 그럼 다 빼. 그럼 거기 수백조 원을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이 빼란다고 다 뺄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중국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공급망 재편할 거야 하는데 안 되고 하지 마. 하면 안 돼. 우리 여기 회사들 돈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거는 그 동맹이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대놓고 반대하면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고 그 딜레마가 일본이 처하고 있는 딜레마와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이 그 취하고 있는 어프로치에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럴 때는 한일 관계 자체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거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자유무역 체제를 왜 더 강화해야지 자꾸 이렇게 국내적으로만 고려해. 이런 얘기를 우리가 단독으로 미국에 대해서 하면 그게 과연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 목소리 힘이 있을까요? 중국에 대해서도 뭐 인권도 좀 더 신경 쓰고 이래 이런 얘기를 막 단둘이 만났는데 대놓고 얘기하고 막 대만 해보지 왜 이렇게 위험한 행동들 하고 있어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서 얘기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이랑 같은 목소리를 내면 아니면 거기에 다른 나라도 더 끼워가지고 유럽도 막 같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 좀 더 힘이 실리겠죠. 좀 더 영향력이 있겠죠. 그것은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미국을 견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고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 내에서 일본의 위치, 한국의 위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일본에게 한국은 중요한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 야 한일 동맹 삼각 동맹 이런 거 중요하다 미국 쪽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 빼놓고 생각하면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한국이 안 중요할 수가 없죠. 가까이 있으니까 안 중요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물론 일본이 인구가 1억 2,500만이기 때문에 일본도 인구가 많은 나라고 면적도 크지만은 한국 역시 주변에 지금 그 인구 5천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그다음에 생활 수준도 거의 비슷하고 자유민주주의 하고 있고 시장 경제 갖고 있는 나라인데 안 중요할 수가 없죠. 당장 이 들어오는 관광하러 오는 한국 사람들만 해도 숫자가 얼마예요. 그리고 맞아요. 매년 무역 총액만 해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0억 달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이 1965년 이후로 한국에 투자한 직접 투자의 스톡 기준으로다가 직접 투자 총량이 35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본 자본이 일본 기업들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다고. 그리고 최근에도 삼성이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요코하마에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그 반도체 시제품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고 했죠. 네. 아니 3천억을 투자해 주는데 그런 기업이 한국에서 오는데 안 중요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거기다가 안보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안보 위협이라고 했잖아요. 한국과 협조 안 하고 북한을 견제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안보는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은 효율성이 떨어지죠. 한국과 정보도 협조하고 군사적으로 협조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일본으로서는 땡큐죠, 땡큐.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 중국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인구 5천만의 한국과 협조 관계를 강화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면 좋죠. 거기다가 미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중요한 나라죠. 당연히 중요한.